13장 가나안 땅 정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구원이라는 뜻의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보시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삼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르보하마 방면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읍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2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뜻의 에스골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네겝 지역에 퍼져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민수기 정탐 이야기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명기 보고와의 모순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땅 정탐이 백성들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죠. 즉 모세가 즉각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며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독려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여 작전을 짜서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은 12명 정탐꾼을 선발해 보냈습니다. 정탐 후 보고는 민수기와 동일하게 부정적이죠. 과연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 명령하신 걸까요? 백성이 요구한 걸까요?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정을 반성하며 회고하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더 정확한 실상을 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추인하셔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악한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는 자신의 회고적인 연설에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게 하는 어떤 암시도 들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 고백은 그것이 매우 현명한 제안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 성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은 백성들 제안이 매우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정탐 활동 자체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편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민수기 13장의 정탐 에피소드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11장부터 시작되어서 14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축적되고 있는 일련의 배교 행위들과 한데 묶여 있긴 하지만 신명기 1장의 동일한 이야기의 분위기와 여리고성의 정탐 사례는 정탐 활동 자체를 반역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 본문도 정탐은 하나님 주도로 명령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은 백성들 편에서 제안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추인하여 명령하신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에 부합할 때 양쪽 경계에서는 무의미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한 명씩 지휘관, 나시를 뽑아 모두 12명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들은 각 지파 수령, 로쉬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각 지파 대장들이죠. 4절로 16절입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배치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 즉 지파장이 선임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직위의 사람들이 다시 선발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발된 지휘관들, 지파장들은
르우벤 지파에서는 소문난 자란 뜻의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그가 심판하신다란 뜻의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충견이라는 뜻의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그가 구속하신다라는 뜻의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구원이란 뜻의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의 피난처라는 뜻의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라는 뜻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는 나의 행운이라는 뜻의 갓디, 단 지파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라는 뜻의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보호하심이란 뜻의 수들,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의 은신처라는 뜻의 나비, 갓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뜻의 그무엘 등입니다. 이처럼 각 지파장들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그 중에서 특히 갈렙은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충성심을 잘 드러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방 족속 그나스 사람 출신이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호쉐아는 구원하다를 뜻하는 야시아의 파생어죠. 호쉐아는 예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도 불립니다. 역시 구원을 뜻하는 예수아가 여기서 유래됐고요. 70인역은 예수스로 옮겼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명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초대 지파장들의 이름에 비해 제2대 지파장들의 이름들은 구원과 보호의 뜻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이름들이 어떤 상징과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지파장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지파장들이 임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장들을 모두 젊고 패기가 넘치는 군사 전문가들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빠른 은퇴를 하게 된 초대 지파장들은 연령층이 높은 편이었는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정탐을 떠나라 명령하신 점이죠. 신명기에 따르면 그들이 정탐꾼으로 자원했습니다. 첩보 활동이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죠. 지파장들은 실질적으로 사단장급 장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임무는 하위 직급 군인들의 몫이지 장군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높은 위치의 지도자가 위험한 일에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목숨을 무릅쓰고 일선에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정탐에서 돌아와 용기를 잃고 패배주의에 빠져 비관론을 펼쳤지만 위험한 정탐 활동을 위해 대장들이 자원하여 앞장선 것은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17절로 20절입니다. 모세는 정탐 경로와 탐문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첫째, 정탐꾼들은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살펴야 합니다. 네겝과 산지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겝은 남쪽을 의미하면서 가나안 지역 남쪽의 반사막 지역을 가리키죠. 정탐꾼들이 이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산지란 바로 남부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였던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일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 땅 백성의 군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체격, 군사적인 준비, 그리고 군대 규모 등이죠. 셋째, 그 땅이 주거를 위해 적합한지 기후와 수자원, 지형 등 전반적인 자연 상황과 여건들을 살펴야 합니다. 넷째, 또한 정탐꾼들은 그들의 주거지가 천막촌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성벽을 둘러친 성읍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죠. 다섯째,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지, 얼마나 비옥한지 토지를 잘 조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더불어 과실수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지, 과일은 품질이 어떤지 확인 후 표본이 될 실과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과일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기가 포도가 익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는 팔레스틴 지역에 음력 5월, 양력으로 하면 7, 8월에 해당하는 음력 5월로 초막절 명절 전후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달력에 의하면 이 첫 포도 수확의 기념일은 아볼, 즉 음력 5월 3일이었는데 이날은 오순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각 지파 대표들이 점령하라. 담대하고 꼼꼼하게 점령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는 또한 진 광야에 속하기도 하는데 바란 광야는 시내산 북부 지역을 총칭하는 일반 명칭이며 진 광야는 좀 더 좁혀져 바란 광야 위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 광야는 출애굽기 초반에 머문 신광야와 다른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진광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진광야 곧 바란 광야의 가데스 지역은 정탐꾼들이 거점을 삼아 가나안에 진입했던 곳이며 그것과 어울리게 다른 곳에서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으로 표시됩니다. 정탐꾼들은 진광야 곧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서 출발하여 멀리 가나안 북쪽 끝단의 성읍인 하맛 근처의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아마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남부의 네겝 지역을 둘러본 것 같습니다. 네겝 지역의 주요 도시는 헤브론이었는데 그곳은 아히만, 세세, 그리고 달메로 대표되는 아낙 자손들의 거점 도시였죠. 창세기 23장 19절에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라고 언급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5절 등 보세요. 여러 증거 본문들에서 아낙 자손은 바로 키 큰 사람, 즉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낙 자손 주거지를 헤브론으로 지정하지만 오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아낙 자손은 특정 종족을 지칭하기보다는 원래는 아르바라 하는 인물에서 비롯된 거인 유전자를 지닌 특정 혈통의 집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인을 의미하는 일반 명칭이 되어서 종족을 떠나 누구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아낙 사람으로 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아낙 자손을 네피림과 관련시키는 33절에 유의하십시오. 정탐꾼들은 거기서 큼직한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 아마도 석류와 무화과 역시 그렇게 벤 뒤에 긴 막대기에 묶어 두 사람이 그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곳 지명이 그로 인해 송이라는 뜻을 지닌 에스골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골, 에시콜 지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3절은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 원래 있던 지명에 이스라엘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벤 곳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덧붙였을 것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흔하게 어떤 일에 완벽한 성취에 필요한 기일로 나타나죠. 40주야로 쏟아진 비, 40일 후 방주의 창문을 연 노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머무름,
광야에서의 40년 여정,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머문 모세, 다윗의 40년 통치, 예수님의 40일 금식,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심 등에서 잘 나타나죠. 가데스에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조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첫째, 그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 대바시와 꿀, 할라브에서 꿀은 과일꿀이죠. 일종의 과일 시럽이라 할 수 있는 과일꿀은 주로 대추나무 열매, 때로는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성경들이 이 둘을 모두 꿀로 번역해서 구분이 안 되지만 문맥에서 양자 구별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사자 시체에서 얻은 꿀은 야생꿀이죠. 그런데 추수 및 소산물의 축복과 관련해서 나오는 꿀은 풍부한 과일 생산 결과인 과일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가 타당한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풍부한 소산물의 축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고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하죠. 그들은 그 증거로 자신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땅의 성들은 요새와 같이 견고하고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 전역에 주요 거점 지역들에 흩어져 세력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 저지대에는 아말렉, 북쪽 산악 지역은 헷, 여부스, 아모리, 해변과 요단 강변에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전역의 구석구석에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이미 견고한 지배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사는 여러 종족들의 군사 여건, 신체 조건, 군대 규모에 대한 보고죠. 한마디로 그들은 전국적으로 군사력이 강하고 방어 체계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 내용은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 내용을 단번에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땅은 놀라울 정도로 좋으나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 땅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며 웅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하여서 모세 앞에 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킨 뒤 용기를 북돋는 연설을 합니다. 그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갈렙은 설득을 위해 강한 수사적 어법을 구사합니다. 그가 사용한 동사 올라가다와 할 수 있다를 보면 두 동사 모두 본동사 앞에 그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을 둠으로써 그 동작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이 해당 동사 앞이나 뒤에 올 때 강조, 반복, 신속한 행위 등을 나타내죠. 갈렙의 용기 백배한 모습이 엿보이고 또한 그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용기는 곧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었죠. 다음 단락에서는 갈렙 외에 여호수아가 이 일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비관론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첫 번째 보고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일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땅 자체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마음이 돌아서면 좋았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악담을 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죠. 악평으로 번역된 디바는 나쁜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아마 이것은 가나안 땅의 강한 부족들이 약한 부족들이나 외부 세력들을 몰살하고 제압하며 사는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며 자신들이 목격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큰 족속들인데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 아낙 자손도 있었다고 말이죠.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서운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창세기 네피림의 혈통을 잇는 자들입니까? 몇 군데서 아낙 자손의 기원은 아르바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혈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서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과 연결시킨 목적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특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공포심을 조장한 정탐꾼들은 반면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며 지나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론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 상반되는 보고가 나오다, 상반되는 증거를 가져오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